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물가지표,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경제지표죠. 자, 그런데 이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6.3%로 급등했습니다. 1998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로 치솟았다는 겁니다. 23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급등 상황이 왔다는 거죠. 자, 하지만 시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시장에서 이미 전망을 6.3%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죠. 시장 전망치와 일치했고요. 또 하나, 이 물가지표는 통화당국에서 관심 있게 보는 지표 중 하나인데 한국은행의 예상 물가 경로를 벗어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창용 은행 총재는 전날 국회에서 발표를 했었죠. 물가 상승세가 6% 초반에서 유지가 되고 10월 정점 이후에 하락세를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연말까지 두세 차례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려서 2.75%에서 3% 수준의 금리를 맞추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발표된 물가지표로 8월 금통위는 0.25%포인트 올리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특히 근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했어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지수입니다. 왜? 얘네들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따로 근원물가지수도 통화당국에서 주의 깊게 보거든요. 근데 3.9%로 6월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물가 불안의 지속성과 수요층 인상 요인 등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상승세는 확대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전월에 6%에서 6.3%로 물가 상승세가 높아지긴 했지만 이거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는 뒤에 내용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물가 상승세 세부 품목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가를 보실 때는요, 공업 제품과 개인 서비스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차지하는 가중치가 가장 크거든요. 공업 제품은 1000 중에서 348, 개인 서비스는 1000 중에서 307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업 제품에서 석유류가 무려 전년 동월 대비 35% 급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가중치가 40%인데 적지 않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외식 서비스에서도 8.4%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더라. 그러면은 일단 석유류 제품과 외식 서비스 가격이 안정되어야 이 물가 불안 사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물가를 전망할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제 유가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 두 가지가 더 치솟지 않고 유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환율과 국제 유가 흐름을 보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물가가 언제까지 치솟을지 예상해보고 매수 타이밍까지 오늘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국제유가 정말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자, 6월 8일 날 국제유가가 120불대 초반까지 올라갔는데 그것 대비해서 지금 23% 정도 하락한 93불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는요, 기본적으로 경기 전망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 둔화가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그것이 미래 선물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재유행이 확산되면서 다시 봉쇄가 커지지 않을까, 좀 방역 정책을 무식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 원자재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국제 유가가 워낙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물가 정점론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국제유가 1년 전과 비교해 보잖아요.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해졌습니다. 자, 지금 올 6월까지만 해도 기울기가 어떤 수준이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수준인데 지금 이만큼 완만해지게 낮아졌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물가가 더 치솟기보다는 일단은 물가 상승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다만 환율은 1,300원대 수준에서 지금 낮아지지 않고 있어요. 1,307원 정도에 오늘 기록을 했는데 지금 1년 전 대비해서 분명히 높은 수치예요. 10%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얘가 물가에 크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왜? 전체적인 수입 물가 자체를 크게 올려버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인상된 부분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영상에도 좀 강조를 드렸지만요. 일단 앞으로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지는 신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 국제유가가 당초에 비관적인 전망이었던 150불대, 200불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한 100불 전후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요.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물가가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왜 내년 3월일까요? 지금 WTI 기준으로 93불대 유지가 되고 있어요. 2022년 3월부터 국제유가가 100불을 넘어버렸잖아요. 100불을 넘어서 120불까지 잠깐 터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110불 내외에서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23년 내년 3월에 국제유가가 100불만 되어도 전년 동기 대비 석유류 제품 인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 1년 전과 비교를 하는 게 물가 지표인데 이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당시에 국제유가보다 오히려 떨어졌네? 그러면은 이제 물가 불안세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당장 7월에 물가지표 석유류 제품 전년 동월비 35.1% 상승했잖아요.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석유류 같은 경우는요, 이게 운송요금에 밀접하게 연관되고요, 또는 공공서비스와도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물가 하락 효과를 굉장히 크게 나타내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또한 환율적인 부분도 내년 3월부터 유리해져요. 왜냐면은 2022년 3월부터 환율이 1,200원대를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에는요, 원화가치 하락했다는 물가 불안이 다소 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1,150원대와 비교할 때하고 1,200원대하고 비교할 때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자, 또한 소비자 물가 안에서 큰 비중을 있게 차지하는 게 바로 외식 물가거든요. 근데 이 외식 물가, 외식 서비스 요금은요, 주요 원인이 간단해요. 식량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버리니까 외식 서비스 요금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밀가루 요금 올라가니까 라면 가격 올라가고 분식점에서 라면 끓여주는 비용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식량 원자재가 3개월 연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나 콩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 그러면은 물론 지금 당장 이것이 외식 요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는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겁니다. 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 3월 정도면은 식당들이 올릴 만한데 웬만큼 다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올릴 수도 있겠네. 왜냐면 이게 외식 요금이라는 게 계속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내가 올리고 싶다고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 시기에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지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많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낮아진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외식 물가 함부로 못 올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연말에 한국의 기준금리가 3%까지 올라가는 건 다 알아요. 2.75에서 3%까지 올라가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년 3월 이후에 물가가 크게 낮아져서 현재 6%에서 한 절반 수준까지 낮아지게 된다고 봅시다. 자, 대한민국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해서 통화정책의 중간 목표를 두지 않아요. 자, 이 물가 안정 목표제에 따라서 크게 물가가 안정된 흐름이 나타나는데, 6%대, 7%대의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정했던 기준금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에 맞는 수준으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쇼킹 부동산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부동산 가격 하락 기간 길지 않을 거로 봐요. 올해는 주택가격 하락을 위한 힘을 쌓는 기간, 그래서 약세가 이어지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약세는 불가피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단기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고, 이 단기금리는 결국에는 정책금리,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만큼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예고한 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매수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올해 12월부터는 금리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입주 물량 영향까지 같이 받으면서 내년 1분기에 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급격한 하락세는 저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 전에 뭐 금리를 화끈하게 낮출 일은 제가 볼 땐 지금은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가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저는 기준금리를 2번 이상 변화하는 시점, 금리를 2번 이상 낮추는 시점까지는 보합 또는 강보합으로 전망하는 겁니다. 어떤 시점부터 2023년 1분기 때 급락하고 나서 그 가격 수준을 유지하거나 여기서 약간 올라가는 수준에서 이어질 것이다. 언제까지? 기준금리 2번 이상 인하할 때까지. 근데 그 기준금리 2번 인하하는 게 언제가 될 것이냐? 개인적으로 아주 먼 미래 같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매수 계획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부터 2024년 초를 추천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유가나 환율 등의 복잡한 변수가 많긴 해요. 분명히. 하지만 개인적으로 현재 고금리가 오래 간다고 보진 않는다는 부분이죠.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 2019년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 보시면 왜 쇼킹 부동산에서 집값 하락 기간을 다른 전문가들과 다르게 굉장히 짧게 잡는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긴축 상황에서도 내 집 마련 나서셔야 되는데 그 가장 안전한 방법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 분양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이거 말고는 답이 없죠. 물론 내년에 진짜 급락하게 되면 초급매를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게 또 하락하는 주택 매수하라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물론 저희가 많은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청약을 넣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진짜 많이 쏟아집니다. 연말하고 내년 초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저희가 청약합부 서적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여전히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 열심히 꼭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